안녕하세요. 저는 묵은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두 아이 엄마입니다. 혹시 가문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는 내용의 속담이래요. 엄마는 여기서 인생의 통찰을 얻으셨다는데 부족할 때보다 넘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뭐든 잘 되고 흥할 때 조심해야 해. 넘치는 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엄마의 가르침 덕에 저와 제 동생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중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30대 초반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과 연애해 결혼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회사는 직원끼리 결혼하면 둘 중 하나가 퇴사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당시 전 임신까지 한 상태라 결혼과 동시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였는데 둘이 살기엔 그만이었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모는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세요. 어린 나이에 시부와 이혼하고 홀로 남편과 시누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다고 하니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그리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시모를 최대한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흔히 쌍둥이보다 더 키우기 힘들다고들 하는 연년생을 보살피느라 전 한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 커가는 걸 보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하지만 육아 외 다른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친정엄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걸려온 동생의 전화로 알게 된 사실이었죠. 저 살자고 부모님께 무심했던 제 모습이 너무도 죄송해지더군요. 저는 당장 친정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요즘 몸이 자꾸 이상하시다면서요. 이제 장사 그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은퇴하실 때도 됐고요. 엄마는 단호했어요. 너도 그렇고 은주도 그렇고 아니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무릎 좀 아프고 허리 좀 아픈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장사를 왜 접어? 우리 식당이 그냥 음식만 파는 곳인 줄 아니? 20년 가까이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에겐 내가 해드리는 밥이 위안이고 힐링인 거야. 엄마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은주와 함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식당 일을 돕곤 했으니까요. 아, 젊은 구독자님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불리지만 제가 다니던 시절엔 국민학교였거든요. 엄마를 돕는 아이들이 기특하다며 손님들에게서 받은 용돈만으로도 준비물 살 돈이 얼추 충당됐을 정도니 그분들이 저희 자매를 같이 키워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좀 쉬셔야 했어요. 연세도 있는데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식당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는 건 몸에 상당한 무리가 됐거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불우한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일을 못 놓으시는 부분도 있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식당 운영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없는 이상 엄마는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며 아픈 몸으로 쭉 일할 게 뻔했거든요. 좋아요, 엄마. 그럼 이거 내가 할게. 엄마가 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무상급식 이어가면서 어때요? 그럼 엄마 그만둘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요즘 누가 외벌이로 사냐? 우리 엄마가 집 사줘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 이젠 당신도 다시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슬슬 압박을 주고 있었거든요. 제 말에 엄마가 눈을 반짝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한다고 해도 어떻게 바로 딱 손을 놓을 수 있겠어? 내가 봐주면서 돕고 해야지, 안 그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못 말리겠다는 투로 제가 말했죠. 알았어요. 대신 힘든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와서 간이나 봐주고 손님들이랑 인사나 하는 정도로만 일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나서야 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엄마가 소시적부터 이렇게 식당 일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랑 은주가 유치원 다닐 때까진 갖가지 꽃들이 심어진 정원을 가꾸며 전업주부로 사셨죠.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구 공장을 하면서 제법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가구 공장에 부도가 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고 말았죠. 불행의 시작은 아주 소소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납품하던 업체 중 한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제품을 대량 요청하더래요. 계약서 곧 만들어 보낼 테니 급한 대로 먼저 물품을 만들어 보내달라면서요. 제법 탄탄했던 업체고 오랫동안 계약을 이어오던 사이라 아버지는 최대한 요구에 맞춰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의 야근까지 동원해 기일 안의 수량을 겨우겨우 맞췄다네요. 제품을 보내려고 연락하니 그 사이 담당 직원은 퇴사하고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더군요. 계약서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단박에 어마어마한 양의 가구가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타 업체에 원가로라도 제품을 넘겨보려고 애썼지만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망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상태에서 어린 우리 자매와 엄마를 앉혀두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법에선 무지가 곧 죄니까.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떳떳한 가장으로 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앞으로 꽤 힘든 길을 걷게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을 지킬게.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울먹이는 아버지 목소리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이나 엉엉 울었더랬죠. 그때부터 엄마는 억척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꽃이나 가꾸며 클래식을 듣던 사모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생계를 위해 뛰어든 거죠. 엄마가 그때 저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위기일수록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야 돼. 현주와 은주는 건강하니까 지금까지처럼 잘 뛰어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저희는 엄마와 약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꼭 그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큰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장점을 발휘하자 항상 그 생각 먼저 하게 됐거든요. 엄마의 장점은 김치를 끝내주게 잘 담근다는 거였어요. 이전부터 엄마의 김치를 맛본 사람들은 돈을 줄 테니 좀 살 수 없겠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래서 엄마는 김치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찾아와 엄마의 김치를 사갔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를 손수레에 실어 시장에 가져가는 날도 종종 있었지만 그 전에 김치는 모두 동락의 일수였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김치를 사갔거든요. 덕분에 집안에선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늘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와 재채기를 유발하곤 했지만 그때도 동생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답니다. 콧물이 나고 눈이 빨개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서로의 얼굴을 가리키며 깔깔 웃을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뒤로하고 눈물을 훔치셨다더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게 자라주는 우리에게 그저 고맙기만 하셨대요. 아버지는 어느 소형 육류 유통회사에 취직해 납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돼지고기를 영업장에 가져다 주는 게 아버지의 주된 업무 내용이었어요. 덕분에 우린 돈을 내지 않고도 자투리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회사에서 고기 정형을 하고 남은 조각 고기들을 아버지한테 무료로 줬거든요. 되짚어 보면 그토록 가난한 시절을 지내면서도 참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요. 약속대로 아버지가 버는 돈 대부분은 채권자들에게 보냈어요. 이때까지는 엄마의 수익이 크지 않았기에 엄마가 버는 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썼죠.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엔 어린애가 고생이 많았네 하며 불쌍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언하건대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곰팡이가 있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비록 좋은 옷을 입지 못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었으니까요. 길을 지나갈 때 잘 모르는 어른들이 저랑 은주를 불러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너희 가족 정말 멋진 거 알아? 동네 사람들 다 응원하고 있어. 알지? 그럼요. 저희는 불도저거든요. 어떤 바위를 만나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힘센 불도저요. 처음엔 학교 친구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쟤네 집 망했네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가가 모여있는 아이들 머리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그랬죠. 맞아, 우리 집 망했어. 근데 괜찮아. 다시 일어설 거거든. 돌이켜보면 지금은 다 추억이고 자산이에요. 이런 경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와 저는 자라면서 피해의식을 갖지도 않았고 돈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며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았답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그 성공이 평생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배우게 됐으니까요. 엄마 말씀이 시간이 지나니 그 많던 빚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시장 한쪽에 수레를 세워두고 김치 장사를 하다가 가판을 하나 얻을 수 있었고 머지않아 조그만 가게를 얻게 되는 기적까지 이룬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채권자분들이 오셔서 빚 청산은 잠시 멈춰도 좋으니 김치 가게를 내고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신 게 결정적이었죠. 그분들께는 매달 일정량의 김치를 배송해 주는 걸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그거 너무 귀여운 조약 아닌가요? 저희 가족은 매정한 세상 속에서 따스한 이웃들의 손길을 느끼며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었답니다. 가게를 내고 초반엔 겉절이 위주로 김치를 팔았어요. 정말 불티나게 팔리더군요. 준비한 수량은 늘 빠르게 동났고 가게 문을 닫고 김치를 만드느라 더 분주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집에 있던 묵은지를 한번 팔아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매출은 가파르게 올라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 입구 쪽 큰 길에 작은 식당 자리 하나가 싼 값에 나왔다고 했고 엄마 아버지는 덜컥 계약을 해버리셨죠. 그렇게 우리의 묵은지 삼겹살집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식당은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아버지네 회사에서 거의 원가에 들여오는 질 좋은 고기와 엄마가 만든 환상의 묵은지가 있었으니 맛이 더할 나위 없었으니까요. 이미 엄마의 김치 맛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식당의 단골이 되었고 그렇게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빚은 모두 청산했습니다. 번듯한 집으로 이사도 하고 말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지난 날을 되짚으며 적어 나가는 저도 좀 얼떨떨할 정도로 그렇게 우린 우뚝 일어섰어요. 가구 공장 사장님은 소형 육류 유통회사 직원이 되었고
전업주부였던 사모님은 맛집 사장님으로 변신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순탄하지 않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어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가뭄이라고 생각하자. 가뭄엔 3년도 버틴댔어. 진짜 무서운 건 넘치는 때야. 정말로 엄마는 장사가 잘 될수록 더 조심했습니다. 위생 상태랄지 고기의 질, 묵은지의 맛 같은 걸 더 철저하게 관리해 가면서요. 그리고 식당을 연 이래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이어왔고요. 그러고 보니 무상급식의 역사도 2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의 식당을 제가 이어받고 처음엔 난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큰 무리 없이 엄마가 운영하던 때와 비슷하게 이어갈 수 있었죠. 엄마가 계속 곁에서 도와줬으니까요. 엄마와의 식당 일은 이처럼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제 남편은 저를 계속 화나게 했지만요. 식당 일로 일찍 집을 나서야 할 때나 늦게 마칠 때 남편은 아이들을 전혀 봐주지 않았거든요. 많이 컸다고 해봐야 초등학생들이라 아직은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도 말이죠. 참다 참다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일하라며, 가서 돈 벌라며, 그래서 엄마 식당 일 내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도 나 바쁠 땐 애들 좀 봐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건데? 그러게 누가 장모님 식당으로 들어가랬어?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회사 들어갔으면 됐잖아. 맞벌이를 하잔 소리였지. 장모님 식당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었거든. 엄마 식당이 뭐 어때서? 회사 들어가면 야근은 없대? 뜨끈도 없고? 어디서 일하든 변수는 항상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자꾸 처갓집이랑 얽히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면서 나랑 애들 뒷전인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은 이렇게 생떼를 쓰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직접 제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애들을 볼모로 그러는 건 도무지 참아지질 않더군요. 방과 후 교실에 있는 둘째를 데리러 가지 않아 근무 시간이 끝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오질 않나. 식재료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온 날 아이가 늦잠 자서 지각을 하게 만들질 않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죠.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성 아빠가 맞벌이 하자고 해서 엄마 식당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애들을 아예 내팽겨 두네요. 이걸 어찌해야 해요? 아범이 애들을 내팽겨 두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한테 전화한 거니? 그럼 네가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때 딱 감이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이랑 이미 서로 말이 끝났다는 걸요. 돈에 환장하는 시모니까 돈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일반 회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식당 일 자리 좀 잡으면 민성 아빠랑 얘기해서 어머님 용돈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애 아빠가 협조를 안 하네요. 할 수 없죠 뭐. 일 그만두고 용돈도 없던 일로 하는 수밖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 들어가도 야근에 특근에 늦어지거나 빨리 출근해야 할 일 부지 기수예요. 전 뭐 회사 생활 안 해봤나요? 애들 케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일은 해서 뭐 하겠어요. 다 관둘까 봐요. 시모가 가만히 제 얘기를 곱씹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승부수를 띄웠답니다. 그만 끊을게 어머님. 괜히 어머님한테까지 전화드려서 심란하게 했나 봐요. 예, 아니다. 아범이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마. 그나저나 용돈은 언제부터 줄 수 있는 거냐? 상황을 봐야죠. 계획 중이에요. 그렇게 시모는 종종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언젠가 받을 용돈을 꿈꾸면서요. 덕분에 아이들 케어는 해결됐습니다. 남편과도 더는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평화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두동강 날 것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일로 지난날 우리가 함께 그토록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모두 건강했기에 가능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기사를 볼 때는 딱히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연 튜브를 들으면서 가족이 암에 걸린 일화를 접할 때도 딱히 와닿지 않았는데 엄마가 암이라고 하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고 말더군요. 아버지의 가구 공장이 망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으로 유방암 쪽으로 유명하다는 교수님을 찾아 최대한 빠르게 엄마의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조차 엄마는 자식들부터 걱정하시더군요. 현주야, 민주야, 이제 너희들한텐 유방암 가족력이 생긴 거야. 상담해보고 최선을 다해 대비해라. 그리고 현주 넌 엄마 유방암이란 얘긴 시댁에 굳이 하지 말고 괜히 너까지 나랑 싸잡혀서 환자 취급당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제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남편과 시댁에는 그냥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만 하라고요. 절대 유방암이란 얘긴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픈 와중에도 자식 걱정만 하는 엄마 모습에 목이 메어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끝까지 엄만 우리 걱정이었죠. 엄마의 간곡한 부탁대로 시댁과 남편에겐 그저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둘러댔어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암 환자에게 정말 힘든 건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라는 사실을 제가 환우 가족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엄마의 암 발병 이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랑 식당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죠. 엄마를 보살피기 위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답니다. 아버지도 격일로 단축 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협의했고요. 또다시 찾아온 큰 시련에 맞서기 위해 이렇게 가족들은 다시 한번 똘똘 뭉쳤어요. 유능한 암 환자 도우미도 채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요. 엄마와 함께 유방암을 겪어나가며 우리는 공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몇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무조건 다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약물에 따라 탈모가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요. 탈모가 올 정도로 강한 항암은 환자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곁에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죠. 글로 암을 대할 때와 내 가족 속에 깃든 암을 대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더군요. 강한 항암 치료가 있기 전 저는 엄마에게 수제 가발을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외적인 변화에 엄마가 심한 우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죠. 암 수술 때 이미 가슴 절단을 한 터라 이런 종류의 문제로는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함으로요. 문제는 그걸 남편이 걸고 넘어졌다는 사실이었죠. 카드 내역이 적힌 종이를 제 얼굴 앞에 팔랑거리면서 남편이 말하더군요. 뭐야 이거? 당신 이런 걸 사면 산다고 말을 했어야지. 산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돼서 취소도 못하잖아. 산다고 미리 말했잖아. 당신이 응이라고 분명히 대답했어. 또 딴 데 정신 팔려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대답한 건가 싶어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이 말할 때 제대로 안 받고 나중에 이러는 거 상대방은 진짜 황당해. 좀 고쳐줬으면 해. 전에 시모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밖에서 한번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시기에 남편이랑 신우랑 상의해서 시간 장소까지 정했는데 나중에 본인은
들은 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언제 했느냐며 펄쩍펄쩍 뛰시는데 정말 곤혹스럽더군요. 다행히 그때 메시지로 내용을 남겨둔 게 있어서 넘어갔지. 안 그랬으면 가족 식사 자리에 시모만 왕따시킨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억울하단 투였죠.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2번, 3번 말을 해줬어야지. 대답까지 했는데 당연히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이젠 돈 벌어.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것 하나 못 사드려? 어머님한테 당신이 수차례 선물 사드릴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카드 내역서 흔들면서 따지듯이 말한 적 있어? 그러자 그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만 우리한테 집을 해줬잖아. 나도 혼수해왔어. 그게 그거랑 같냐? 단가가 틀린데? 그러지 말고 당신 돈 벌어오는 거랑 나 애들 낳아 키운 것도 계산해 넣고 따져보지 그래? 결혼이 무슨 장사야? 누가 남고 누가 미치는지 셈하고 앉았게? 엄마가 암이라는 걸 몰라도 그렇지. 장모가 긴 시간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깟 50만 원짜리 가발 하나 샀다고 집산 유세를 꼭 떨어야 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에겐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게 해줘서 우리 딸이 무시당하나 하고 생각하실까 봐서요. 다음 날 가장 번잡할 점심시간에 시모가 씩씩거리며 식당으로 쳐들어왔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촉새 같은 남편이 어제 있었던 일을 그새 제 엄마한테 잃은 겁니다. 마마보이랑 살다 보니 남편과 다투고 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진행 경로가 있어요. 이날 제가 예상한 건 귀가 찢어질 듯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제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퍼붓는 시모였어요. 매번 전화로 그렇게 화내고 소리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제 할 말 다 하는 며느리한테 오늘은 본때를 보여주자는 심정에서였을까요? 시모는 식당으로 직접 출동까지 하셨더군요. 그런 시모를 보는데도 딱히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저 올게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시모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화려하고 비싼 걸 입고 장신구를 덕지덕지 매달아 오히려 더 없어 보이는 패션을 한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에는 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미용실에서 오전 내내 머리를 올리느라 애썼겠구나 싶더군요. 오셨어요, 어머니?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천연덕스럽게 인사하는 저를 보며 시모가 폭발했어요. 예, 내가 지금 속 편하게 여기 퍼질러 앉아 김치나 먹을 상태로 보이냐? 아니요, 고기도 드셔야죠. 오늘은 고기 좀 많이 드릴까요? 어쩐지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러자 시모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빼돌려 니네 엄마 가발 사줬다며? 아프단 양반이 뭔 내 정신이 있나 보지? 그래, 50만 원이나 하는 가발은 대체 어떤 가발이냐? 구경이나 좀 해보자. 마침 엄마가 항암 휴직이라 컨디션이 나름 괜찮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와 단골 손님들을 챙기며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가리키며 저 가발이라고 실컷 구경하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원 기억 안 나나 본데 나 너 결혼할 때 집 사줬다. 큰 돈 들여 니네 살림에 기둥뿌리 심어줬다고 내가. 그런데 내가 정수리 머리 빠진다면서 가발 갖고 싶다고 할 땐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홀랑 사줬다고? 그것도 50짜리를? 집 사준 유세는 아들이랑 합세해 저 죽을 때까지 하시려나 봐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대화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말을 하고 핑퐁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모는 미리 대사를 머리에 써둔 사람처럼
따발총처럼 저를 향해 다다다 쏴대기만 하더군요. 얼른 쏟아내지 않으면 애써 생각해온 말들을 잃어버릴까봐 조바심 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들이랑 머리 맞대고 저한테 뭐라고 퍼부을지 계획이라도 짜고 왔나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듣자 하니 너 민성애비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도 한다며? 말대꾸는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건데 저희는 동등해서 성립이 안 돼요. 어머님, 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끼어드는 건 실패였네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아들한테 그렇게 덤비고 그러니? 박씨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연년생 아들 둘 낳아서 키워줬잖아요. 라고 이번에도 삼킬 수밖에 없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 이거 식당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나마도 여기서 버는 돈 집에 반도 안 갖고 온다며?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쩌는 거냐? 니네 엄마 주는 거야? 물려받았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네가 번 돈 친정으로 빼돌리는 거니? 결혼했으니 너 이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인 거 몰라? 니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친정엄마가 곁에서 지켜보시더라도 속상하지 않게끔 시모를 상대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을 들은 엄마가 과연 어떤 심정일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말았죠. 뭐라고 대차게 혼쭐을 내줘야 하나 고민하는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시모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휙 하고 가발을 벗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식당 손님들 사이에서 몇몇이 헉 하며 놀라는 의성어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숨을 삼키는 소리였죠. 항암으로 모두 밀어버린 엄마의 민머리가 드러나자 시모가 놀랐는지 흠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모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발, 이거 항암 때문에 내 딸이 가발 사준 건데 이제 뭐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구경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다는 이 가발 다 구경했으면 우리 계산할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사돈끼린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줌마니까 어쩔 수가 없네. 당장 돈 갚아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사정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돈이라뇨?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아줌마 봐라. 이제 배째시겠다. 아줌마가 사돈처녀 결혼한다고 작년에 제게 빌려간 5,500만 원 말입니다. 딱 1년 쓰고 주겠다고 한 바로 그 돈이요. 제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가 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고작 50만 원짜리로 제 아이를 이렇게 드잡이 하시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빌리다니 내가 뭘요? 증거 있어요? 시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엄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엄마 가방에서 핸드폰 좀 가져와 줄래? 저는 엄마 말씀대로 얼른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아다 드렸죠. 사돈이 제게 돈 빌려가며 했던 얘기 전부 다 녹음해 뒀습니다. 알아보니 이것도 차용증만큼 확실한 법적 효력이 있다더군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 들려드리죠. 엄마가 음성 파일을 하나 재생시키자 녹음된 시모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예, 사돈 고마워요. 고마워. 내 이름 석자 김정수 걸고 약속할게요, 사돈.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아, 2022년 2월 18일이네. 그럼 1년만 딱 쓰는 걸로 하는 거니까 2023년 2월 17일까지 5,500만 원 갚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 세상 어느 애미가 딸 결혼자금 빌리고 그걸 떼먹는답니까? 현주가 아주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집안도 이렇게 넉넉해서 신우 결혼할 때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집안이라니. 제 아들 정말 장가 잘 들었네요. 고마워요, 사돈. 그 녹음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빼박이었죠. 시몬은 심지어 감사를 표하며 울먹거리더군요.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몬은 시누이가 잘난 집안에 시집을 가니까 혼수를 빵빵하게 하려고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의리를 지키고자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제게 말을 안 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시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나몰라라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시모는 그 음성 그리고 차용증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곧이어 흘러나왔어요. 그때까지 못 갚으면 어쩌시렵니까? 아유, 못 갚다니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사돈, 만약 그럴 경우엔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어서 입금부터 해주세요.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그럼 그 말씀 믿고 제가 사돈에게 5,500만 원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까지 갚는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으니 말 바꾸시지 않길 바랄게요. 아무렴요. 아들 집까지 담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설마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요? 그렇게 녹음은 끝이 났죠. 지금의 뻔뻔한 행태와는 너무도 다른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시모를 향해 물으시더군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1년새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이젠 확실히 아셨을 테니 돈 내놓으세요. 여기 가발 안에 딱 넣으시란 말입니다. 엄마는 시모를 향해 들고 있는 가발을 흔들며 독촉했어요. 시모는 뭐라 대꾸도 못한 채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 있더군요. 아까의 그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그런 시모를 바라보던 엄마가 저를 향해 말씀하시더군요. 현주야, 당장 박서방 이리로 오라고 해라. 제 아들을 호출하란 소리에 시모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군요. 아니 사돈, 그게 무슨... 얘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사돈이 돈을 못 갚겠다면 자식된 도리로 아들이 갚는 게 맞지 않겠어요? 방금 돈 못 갚으면 아들 집이라도 내놓겠다던 사돈 목소리 못 들으셨나요? 돈을 빌린 적조차 없던 척하던 사돈과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야 자식들이랑 얘기하는 게 맞지 싶네요. 아들과 얘기가 안 되면 딸을 부르고 그 딸과도 얘기가 안 되면 그 딸의 남편을 불러서라도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사위에게까지 창피를 당할 거라 생각하니 몸이 달았겠죠.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천연덕스럽게 그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엄마 식당으로 와. 지금 여기 어머님도 와 계시고 중요하게 나눠야 할 얘기가 있거든. 아, 그리고 올 때 현금 5,500만 원 찾아와. 그 이유는 오면 말해줄 테니까. 지금 오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야. 알았어? 남편이 뭐라 말을 하는데 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이 집안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나일 먹었으면 곱게 먹고 자식들 사는데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돈은 그걸 어겼으니 제가 그 죄값 달게 받게 해드리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한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그러자 엄마가 시모의 말을 끊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녹음 다시 들려드릴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잡소린 됐고 돈 주세요, 돈. 엄마가 당시 상황을 녹음해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시모를 보며 정말 학을 뗐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해진 건 이전의 경험 때문이겠죠. 엄마는 끝끝내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모를 혼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 딸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같은 시애미도 부모인데 며느리가 난 안 챙기고 친정엄마만 챙긴 것 같고 용돈도 친정에만 준 것 같으니까 셈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약이 올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참나, 우리 딸이 차별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모는 그대로 자리에 펄퍼덕 주저앉더니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용서와 아량을 구하면서요. 그러는 사이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제 엄마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을 거란 것쯤 어렵지 않게 예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엄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보려 했지만 시모는 일어서질 못하더군요. 엄마,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자네 왔나? 네, 장모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딴엔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제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제가 그 사람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돈 가져왔어? 무슨 돈? 그 엄마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남편도 시치미를 떼더군요. 아까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 올 때 5,500만 원 꼭 가져오라고. 없으면 집 담보로라도 가져오란 말 못 들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큰 돈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엄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죠. 갑자기가 아닐세. 작년 자네 어머니가 내게 빌려간 5,500만 원 말일세. 그러면서 녹음을 그대로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하며 시모를 향해 말하더군요. 엄마, 미쳤어? 돈을 빌리면서 내 아파트 내놓겠다는 소리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나한텐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그 둘 사이에서 뭔가 실랑이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제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우리 이혼해. 이혼? 당신은 또 갑자기 왜 이래? 그간 내가 당한 걸 다시 읊어줘야겠어? 남편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이젠 아픈 우리 엄마 돈까지 떼먹으려 들어?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집구석에 살 짓이야? 우리 애들 이런 아빠 이런 할머니 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류 챙겨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러지 마. 애들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당신이 애들한테 한 게 뭔데? 식당 일 때문에 애들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나 골탕만 먹이던 사람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식당에는 손님들이 계속 들이치고 반찬 더 달라 주문 안 받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어요. 참다 못한 엄마가 말씀하셨죠. 박서방, 이제 그만 어머님 모시고 나가게. 내용은 확실히 알았을 테니 돈 떼먹을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민기적거리며 나가지 않자 엄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가게, 더 이상 소란 일으키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는 말을 실감했네요. 정말 이런 집안과는 1분 1초도 더 얽히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혼하잔 소리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계속해서 빌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엄마 돈 5,500만 원 당장 갚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약속했다. 무슨 술 써서라도 내가 며칠 안에 장모님 갚아드릴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며칠 후 호기로운 외침대로 남편은 3일이 지난 후 제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5,500만 원 장모님 통장에 입금했어. 이제 애들 데리고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저는 대문 앞에 선 채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 입금됐냐고 여쭤보니 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어. 이제 가. 내가 보낸 서류에 꼭 도장 찍고. 무슨 말이야? 돈만 갚으면 이혼 안 하기로 한 거잖아. 한국말 몰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했어? 뭐? 지금 나랑 말장난쳐? 내가 이 돈 구하려고 며칠 밤낮을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약속 어길 거야? 야, 이 화상아.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이혼 취소해 준다고 그랬냐고. 이젠 정신 나가니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리고 넌 약속 지켰냐?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애 낳으면 내가 다 보겠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하더니 네가 뭐 하나라도 지킨 거 있냐? 이 왼수야? 그건 거봐. 너도 할 말 없잖아. 너도 날 속이고 결혼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도장이나 찍을 준비해 이놈아. 그렇게 저는 남편의 코앞에서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돈 4,500만 원 주고 남편이 구한 1,000만 원을 합쳐 그렇게 엄마에게 빌린 5,500만 원을 갚았던 겁니다. 돈도 있었으면서 떼먹으려고 한 게 더 괘씸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애들 문제도 있었겠지만 엄마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줄 알고 엄마가 암에 걸렸으니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여튼 미련한 건 절구에 넣고 빻아도 미련하다더니 돈에 환장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라는 여자 얼마나 웃겼는 줄 아시나요? 시모가 준 돈 4,500은 바로 시모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거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시모를 꼬셔서 대출을 받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모는 앞으로 대출 이자 내려고 발버둥을 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5,500 갚으면 이혼 안 할 수 있다는 말에 선뜻 돈을 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에서 빌려서 줬겠죠. 아들이 이혼 안 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 돈도 아니면서 말이죠. 이자도 비쌀 텐데 시모의 앞날이 안 봐도 뻔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평생 일해보지 않은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자 갚으려고요. 그 이후 시모와 남편은 돈독한 모자 관계에서 원수지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탓만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연 끊고 서로 발길까지 끊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건지 원. 그렇게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이 내렸어요.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양육권도 제가 당연히 가지고 오게 됐고요. 묵묵히 지켜보던 친정아빠도 이혼 잘했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와 기쁘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치료는 계속 호전되어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해진 상태랍니다. 아이들도 이런 집안 분위기에 따라 바르게 커가고 있고요. 큰 난관들을 이겨낸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끈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가신 전 남편과 전 시모 없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제 앞날이 계속해서 해뜰 날이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